자존심 강한 독일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에 독일은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에너지를 구걸하는 것은 물론 운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에 전화를 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한국에게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향해 저자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독일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속이 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경한 반 러시아 전선의 중심 국가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러시아 반대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독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독일의 약점을 틀어쥐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죠. 처음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협박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가진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가격 비교 포털 체크24는 작년 독일은 4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등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LNG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에 그룹, 네덜란드 가스니 가수니와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LNG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LNG 양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 LNG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현재 LNG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늘어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LNG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되었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배가 두동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탁월한 저온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에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LNG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도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둥충화조선이 건설했던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에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죠.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LNG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LNG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부르며 한 척당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3만 일을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Q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조선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조선업계 최강자들은 세계 첫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액화천연가스 LNG 이중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19,000마력급의 이 엔진은 LNG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LNG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독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원하고 있기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수요는 폭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미국에서도 가스 운반에 한국 LNG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LNG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LNG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조 원어치의 대규모 LNG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LNG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는 한국 LNG선의 순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LNG 운반선이 전세계 표준 운반선으로 완전히 자리잡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 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시장 점유물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P 개발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EC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4,000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허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하이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5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 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 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0이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 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 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COGAG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 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 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 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CODAG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 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COD-LOG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 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COD-LOG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COD-LAG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3형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 GE4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 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추진체계 IFEP를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 전기 추진 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 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IFEP는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우리 바다를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의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업계가 크게 당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해운사가 연달아 일본 조선사가 아닌 한국에 발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저리로 대출까지 해준다고 붙잡았으나 이런 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일본 회사들조차 한국으로 마음을 돌릴 일이 미국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의 그 잘못을 전가하려 했으나 크게 일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1. 미국 해안에서 좌초된 한국배 멀쩡하다.
우선 2019년 9월경에 현대차를 4,000터부터 6,000대가량 실은 골든레이호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복이 된 것인데요. 당시 좌초 이후 선원들은 48시간 만에 전원 구조되면서 기적과 같은 구조가 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4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보도되면서 큰 사건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 이제 보험사를 비롯해 미국 교통부는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 작업을 벌여왔던 것이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 규명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해당 지역 조지아에서 특이한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박이 전복된 원인은 선박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선박의 방해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량 운반선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해안선에 놀러온 사람들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의 현지 언론에서는 이러한 목격자 및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배가 크게 휘청였다고 말하며 비정상적으로 배가 커브를 틀었다고 말하는 등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았다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현대의 골든레이호가 조지아 해안선으로 접근할 때 일본 배가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한국 배 속도는 12노트였으나 일본 배는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 배 쪽으로 항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배는 이러한 일본 배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급선회를 했다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으며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본 탓이라고 몰아가는 장면이 나왔죠. 또한 일본 배가 전복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 보험사는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골든레이호는 일대 혼란을 빚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9월경에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는 일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 해안경비대 해양만전센터 등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선박 무게중심 이상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골든레이호가 무게중심이 너무 위쪽에 가 있어 불안정해 전복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환경을 결국 이런 만들었다고 상태는 골든 증언하는 레이호가 장면도 나온 전복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간 발표였지만 대부분의 선박사고 원인이 1년이면 거의 대략적으로 규명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역시 한국 배달하면서 일본 잘못은 아닐 수밖에 없다고 환호했습니다. 한국 배의 무게 중심 이상이며 애초에 설계든 뭐든 일본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 관계자들 도일본 배가 빠르게 다가오긴 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닌 듯 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이것에 환호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배도 일본 배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은 해상에서 수많은 배들이 두동강 나서 침몰되어 스타일을 많이 구겼습니다. 거의 매년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유독 일본 배 아니면 중국 배였기 때문에 일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특히 선주드립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서 거기고 한국 배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의 조선업을 빼앗겼는데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매체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배는 고장나서 자주 멈추긴 하지만 일본처럼 두동강은 안 난다면서 과연 일본 배에는 제대로 된 금속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철로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일본 배에서는 일본 제철에서 납품한 금속을 사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의견도 파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배의 하중 분배 설계 문제로 인해 배가 좌초되었다는 중간 보고에 일본은 기뻐한 것입니다. AP통신은 이 조사는 거의 확정적이긴 하지만 조사관들이 1년을 더 조사해야 마무리될 걸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년 뒤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더 보완된 결과가 나오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서 다퉜던 배의 하중 이상 문제는 맞지만 이것이 배 설계 문제가 아닌 운영사의 실수로 밝혀진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현대글로비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배로 애초에 평형수를 제대로 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평형수는 선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바닷물을 적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국 측에서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으며 선박에 1,500톤의 평형수를 싣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오랜 조사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한국 회사의 단순 실수였다는 것이 결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현대글로비스는 잭팟이 터졌고 글로벌 운송사로 큰 신뢰를 얻게 되는 양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우선 일본에서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역시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배가 설계가 잘못되어 배 자체가 전복된 것이 일본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였겠습니다만
미국 교통당국은 현대 미포조선이 건조한 골든레이호 설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배는 2017년에 건조된 최신 선박이었기 때문에 내심 일본에서는 선박 문제이기를 바랐던 것이었죠. 그래도 일본은 어쨌든간 한국 출신의 배가 문제를 일으켰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평형수 계산 실수로 인해서 한국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했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한국은 안전불감증의 나라이다, 한국 여행 위험하다 등 한국에 대해서 종합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기존의 일본이 당했던 조선업계의 서름을 갚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일본밖에 없었는지 글로벌 선박업계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사가 현대의 글로비스의 유럽 물량 전체 자동차 운송을 맡겨버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골든레이호가 차량 운송 선박이었고 좌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반대의 결정이 난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대형 좌초사고를 일으킨 현대 글로비스에 일을 맡겼다며 유럽에서는 또다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폭스바겐의 결정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나 폭스바겐은 아예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해상운송을 2024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인데 폭스바겐은 최종 사고 결론 발표도 나기 전에 계약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글로비스 그룹 역사상 최대의 계약이며 운송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스바겐이 한국을 전적으로 밀어준 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현대 미포가 건조한 골든레이호가 오히려 내구성이 증명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골든레이호 선박이 동부 해안에 거의 1년간 파도를 맞으며 좌초되었지만 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변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보면 배가 덩그러니 누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두동강이 났고 원유가 유출되어 모리셔스 해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든레이호는 오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데다 선박은 1년 동안 외부 손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포르투갈 인근에서 발생한 똑같은 일본의 자동차 운반선에서는 화재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배터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 선박 문제도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배가 과도하게 흔들려 차량이 충격을 받아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괜히 5년간 현대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 지연이 있을 때에는 고객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므로 믿을 만한 한국 선박을 사용하는 한국의 운송사에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한편 현대 글로비스는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이 자신을 신뢰하자 운송 선단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PCTC라는 자동차 운반선을 작년까지 100여 척 가깝게 증가시켜 선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 등의 관련 발주를 부지런히 진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일본 차량 선박 화재에서 보았듯 이러한 것에 애초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전세계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 업계 최초로 전기차 맞춤형 운송 솔루션을 구축해 탑재한 것입니다. 차량을 따로 관리하고 배터리 등 위험물질의 분리 등 맞춤형 솔루션으로 선주를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LG 배터리가 문제라고 제기하지만 업계에선 그럼 왜 일본 배에서만 불났냐라며 일본 배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내구성 문제도 있고 또한 전기차 시대의 9세대의 화물선으로 옮긴 문제도 있다며 현대 글로비스는 애초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 선적과 하역 등 최고의 서비스로 선주에게 보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전기차 해상운송의 중요성을 실감했는지 현대 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괜히 테슬라도 비싼 차 생산해 놓고 일본 배나 중국 배 탔다가 바다 위에서 유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 일본 컨테이너사의 중대한 결심. 한국은 한때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상태였는데 카타르의 100여 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그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소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수주해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에 잇따른 잭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도크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세계 조선업 1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합작하며 절치부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 양쯔장조선과 일본의 미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운사 COSCO 등도 기술 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 LNG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초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몰 미쓰이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해 양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 처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란가스,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독일 하팡로이드 등 그야말로 큰 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 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라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엔 대우가 자체 개발한 LNG 제액화 시스템 NRS 위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참관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NRS는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회의 일본의 미쓰이몰까지 참관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발주의 향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율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업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1척의 선박을 수주했고 LNG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보려고 현재 몸부림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